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윤명철의 신역사 강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 문학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부제를 붙였는데요. 역사 문학은 상생과 동반자 관계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이미 예측하시겠죠. 저는 역사학자로서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험을 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14권의 시집을 냈는데요. 대부분이 역사와 연관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단수를 비롯해서 주로 단궁 고조선과 연관된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고구려랑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은 생명 문제, 해양 문제, 그리고 바로 유라시아까지 연관돼서 많은 시집들을 냈는데요.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기 힘들었거든요. 몇 번의 문학상도 탔지만은 주로 역사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사를 늘 암울하고 어둡게 그린 것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중국의 역사는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은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을 통해서 일본의 전국시대, 일본의 무사를 이해해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요, 주로 소설책을 드라마시킨 거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드라마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들이 보는 역사는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권력 장탈전으로 점철되어 있고 거기는 반드시 여인들의 치마폭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젊은 날을 보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사의 가장 중추적이면서 나이 든 세대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사회, 한국 정치판이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일색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은 1970년대 상을 묘사한 거지만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 농민 현장,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를테면 장길산, 임꺽정, 나중에는 태백산맥을 비롯한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런 소설들이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이해합니다. 그 중에는 태백산맥처럼 역사학자로서는 또는 보편적 양식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글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학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문학 작품을 썼어요. 어제가 단재 선생님이 순국하신 날이거든요. 2월 21일 날. 단재 선생님은 역사학자면서 문필가이고 그리고 시와 소설을 썼어요. 박원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육당 최남선 그리고 민세 안정 많은 분들이 문학과 역사를 겸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근대 역사 일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상을 비롯해서 당시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의 문학인들은 저는 사실은 비판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전환기다. 문명의 전환기다. 저는 당연히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고 보고요. 그런 인간을 데미 휴먼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요. 누가 인간인가? 그리고 누가 인류인가?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점은 무엇인가? 정말 복잡해지죠. 그래서 최소한도 2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이 변화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와 문학은 다시 새로운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죠. 사실은 태초에 처음에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삶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표현을 했고 그 표현 중에 먼저 나온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박한 의미의 원초적 형태의 예술이고요. 그 중에서도 문학인 겁니다. 이럴 때 말로 하는 것, 이야기, 설화, 신화, 민담, 희나리 이게 전부 다 문학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표현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암각화라든가 또는 동굴벽화라든가 또는 흙을 비수한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표현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문학이 중요했고 역사는 있어 왔지만 역사학 즉 역사를 인간의 삶을 기록한 것은 비교적 뒤늦은 거죠. 그래서 출발은 역사와 인간이 같이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문학이 먼저 그리고 역사가 뒤를 잇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인간학이라고 명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문학도 인간학이고요. 철학도 역시 인간학이에요. 그리고 초기에는 역사, 문학, 철학이 분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점을 인간학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제가 역사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몇 가지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도구의 문제입니다. 역사학에서의 도구는요, 당연히 문자겠죠. 이것을 사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문자 사료 외에도 고고학적인 유물과 유적도 사료로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인간의 삶의 흔적인 것은 사료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역사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료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점의 변화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료가 만들어지면은 그 큰 틀 속에서 변화가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오리였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문학은 언어죠. 그리고 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요. 재해석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창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보면은 창조란 것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양날의 칼이죠. 강점이면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학은 생명력이 길고요. 보존성이 강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단군 신화도요. 분명히 조선이란 정적 실체는 있었고요. 그곳에 수장인 단군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일한 수단인 말을 통해서 전승해 온 거죠. 이게 설화, 신화, 민담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문학이라는 것은 생명력도 길고 보존성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서 왜곡이 덜 되니까 그 시대 전체상을 잘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극명했던 시대에는요, 지배계급이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들, 피지배계급들의 삶도 반영된 것이 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표현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역사는 굉장히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한계는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이어서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인식에 관한 거지만 좀 변증법적인 인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 태도. 그런데 객관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타자의 시선으로 봐서는 곤란해요. 구계자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때 식민지, 즉 조선의 지식인들, 조선의 문학자들은, 조선의 역사학자들은 그들은 구계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처절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만은 나 외에 그리고 타도 포함하는 자세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학은요, 질서를 소중히 여겨요. 반드시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도 형식적이어야 되고요. 문법 구조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인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이론을 주장하고 책을 내는데요. 자기 주장과 학문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소설이나 역사소설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단계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학문이라고 표방할 때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역사학이 가지는 장점과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그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역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문학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역사는 논리적, 이성적, 문학은 감성적, 주관적. 그리고 당연히 몰입하게 될 수가 있죠. 독자 리더라든가 쓰는 라이터 작가라든가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극적인 상황, 특별한 상황을 소재와 주제로 삼는다면은 인간이 몰입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일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개체로서나 집단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술이고요. 예술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입니다. 소설, 시, 특히 소설이 그런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기호를 장악한 지배 계급이나 국가 권력이 오히려 이런 것을 악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문학인들은 문학의 자율,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심지어는 창작의 독자성도 주장하는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히려 전제 또는 독재 권력에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작가, 학자, 이 사람들은 자본의 그리고 독재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은 굉장히 풍부한 표현을 쓰고요. 쉬운 문체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학 그러면은 이런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책 말고도 문학이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라든가 설화라든가 시나리,
또는 민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 글자는 나중에 얘기된 거죠. 그래서 문학은 풍부한 편이 있고 쉬운 문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활용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술이고 문학이에요. 그 사회주의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제 정치로 전락해버렸죠. 그런 면에서 일부 문학인들이나 예술인들은 지극히 시대적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소재 및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요. 역사학에서는 첫 번째 인물이나 사건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도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제도라는 것은 주로 정치 권력과 연관이 된 것이죠. 이게 고전적 역사학에서 많이 다뤄진 주제고요. 한국의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함께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를테면 산업이라든가 민속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희노애락과 그다음에 영혼을 표현한 예술 등인 거죠. 이런 것들도 더불어 소재와 주제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그것을 회피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식민사의 의도가 작동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역사계는 기술사, 과학사, 민속, 예술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일반 역사학에서 이들의 연구 성과도 잘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문학은 말 그대로 모든 것, 모든 분야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넘나들고요. 공간도 넘나듭니다.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매트릭스 아시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작품, 소설을 바탕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간형도 출현해요. 저만 하더라도 벌써 데미 휴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문학 아니면 예술적 상상력? 어쨌든 간에 저는 비교적 자유로운 지식인의 입장에서 데미 휴먼이라는 단어와 함께 미래 세계를 예측하는 겁니다. 문학은 정말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리터레이처. 이거를 일본인들이 문학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학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서 문학은 약간은 다르죠. 그러나 큰 틀 속에서는 비슷하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예술, 시, 문학 이거 대부분 일본이 만든 조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문학과 역사는 만나야 된다.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문학을 만나야 되고요. 문학가들은 당연히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먼저 문학의 역사를 만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우리나라 예술, 문학자들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시간적 폭은 굉장히 짧아요. 유장하지가 않습니다. 거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간은 좁아요. 한반도, 이를테면 남한, 아니면 특정한 도시 등등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우리 민족의 또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공간은 유라시아 천지족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가적 상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니 SF 소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들이 과학의 기술을 선도해가는 입장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공간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문학은 역사를 만나야지만 안 돼요.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무궁무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일본의 대망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거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한 박진감 넘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문학인들이 역사를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문학을 할 때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더 본질적이고 풍요롭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하소설, 그다음에 대서사시가 없는 한국의 문학계에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한 사실을 중시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예술인들, 특히 문학가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작가적 상상력, 그 다음에 창작의 자율, 이걸 앞에 내세우면서 온갖 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찾는 것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기울이려면 곤란하죠.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역사학자가 문학을 모르죠. 문학하는 사람들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무식한 채로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비판하고요. 옥석을 가려내면서 사건을 구성해서 그리고 문학 작품을 만들어야죠. 특정한 사상, 특정한 이념에 입각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을 끌어가는 이런 작품들은 이건 문제가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이건 쓰레기가 돼요.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대로 문학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 인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학을 하지 않으면 역사학자들이 그냥 현실에서 부딪히는 인간상, 인간관계를 가지고 역사를 파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간은 현상 이전에 어떤 본질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인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괴테의 작품 중에서 파우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양면적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들 보면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많이 표현한 겁니다. 류양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더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양면적 존재가 아니라 다면적 존재. 가치도 이를테면 다가, 멀티밸류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인간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이해하면서 역사를 파악해야지 그것이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기계적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역사학자는 필경사나 고고학자는 광부나 이거 아니에요. 역사학자는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과 그리고 자연과도 교류할 수가 있다. 한국 역사학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주 희소한데요. 이를테면 환경사학이라든가, 이를테면 역사관도 생태사관이라든가, 또는 기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못 미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젠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해야 돼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사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료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료에 한 귀절이 있는데 그 귀절은 사실은 온갖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마치 빙산의 일각이 아닌 나머지처럼. 이거 찾을 능력을 기르려면 역사학은 문학과 더불어서 가야 돼요. 인간의 숨은 성격, 그리고 인간이 표출될 만한 성격들 많이 있죠.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미래적 인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지가 발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이 발달하죠. 사용하는 기호의 양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 뉴런 자체가 점점 확장되고 있죠. 불가피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놀기 좋아해요. 거짓말도 좋아해요. 창조도 좋아해요. 새 것도 좋아하면서 동시에 새 것을 싫어하기도 해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적 삶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애정이 없이, 저는 그래서 역사, 문학, 철학이 하나가 돼 있었던 분화되기 이전에 근대의 사가, 역사가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문사철, 이것이 분화되기 이전의 역사를 기본으로 하자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학과 역사 또는 역사 문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의 원근거를 찾는 거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회양하는 행위인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모습, 우리 이것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현대의 문명, 현대 한국사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런 존재의 원근거를 찾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과 더불어서라는 모든 사건들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사랑해야죠. 그래야지 역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과 역사는 결국 진실의 문제인데요. 인간이 얼마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가, 다가가고자 하는 힘을 키우는 공부가 역사 문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독립전쟁가들은 역시 역사학과 문학을 겸비한 경우가 있었죠.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늘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요. 고구려의 마음, 제가 고구려에 향한 마음이기도 한데 저는 역사학자로서 고구려를 주전공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시간 속에서 그리고 세계 각각의 공간 속에서 고구려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문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론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작사해서 역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